그날따라 집안의 공기가 유난히 차고 무겁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처럼 적막했지요. 며칠 전부터 끙끙 앓던 감기 기운에 늦도록 누워 있다가 오후 늦게야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섰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든 채 들어섰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뻣뻣한 얼굴, 제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굳이 제게 와서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하고 묻는 목소리가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늘 제 발치에서 꼬리를 치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반겨주던 복실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15해를 한 지붕 아래서 제 그림자처럼 붙어 살던 늙은 개. 먼저 간 영감의 마지막 흔적이자 이 삭막한 집에서 유일하게 제 마음을 알아주던 녀석이었는데 말입니다. 복실이는 어디 갔냐?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갔나 봅니다. 며느리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신경질적으로 툭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투는 항상 날이 시퍼렇게 선 칼날 같았지요. 어머니, 걔 이제 없어요. 마치 많은 친구가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좋은 기회다 싶어 그리로 보냈어요. 환경이 여기가 비할 데 없이 좋대요. 늙은 개가 아파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순간 세상이 빙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귀가 멍멍했어요. 내게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살아있는 생명을, 그것도 내 반쪽이나 마찬가지인 녀석을 헌 옷까지 치우듯 처분해버린 겁니다. 뭐, 그걸 왜 내 멋대로 보내? 누구 마음대로. 그게 어떤 녀석인데.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며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이 순간을 예상했다는 듯이 인상을 팍 쓰며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냄새나고 털 날려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세요? 손주가 요즘 기침하는 것도 다 그게 때문인 것 같고요. 어머니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이 집에서 같이 사는 우리 생각도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손주 녀석 어린이집 등하원시키고 밥 챙겨 먹이고 저들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상까지 대령하는 이 늙은이에게 같이 사는 우리 생각이라니요. 이 집의 모든 편의는 당연하다는 듯 다 누리면서 정작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누가 이 집을 평생에 걸쳐 마련했는지는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들의 논리 속에서 저는 이미 집주인이 아니라 그저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군식구일 뿐이라는 소리를 참 저렇게도 뻔뻔하게 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말을 하고 보냈어야지. 내가 복실이 없이 어떻게. 말끝을 맺지 못하고 주저앉듯 소파에 걸터앉자 며느리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얼굴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서운해하세요. 강아지 한 마리 없어진 거 가지고. 걔도 거기서 더 행복할 거예요. 다 모두를 위해서 잘된 일이라니까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힘도 의미도 없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부엌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퇴근한 아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더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에이 엄마, 잘됐네. 진작 보냈어야 했어. 걔 때문에 집에서 냄새나고 당신도 맨날 걔 뒤치다꺼리 하느라 힘들었잖아. 이 사람이 당신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뭘 그렇게 속상해해. 아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편하게 해주려고? 제 의사는 조금도 존중하지 않은 채
제 분신 같은 존재를 내다버린 것이 저를 편하게 해주려는 행동이란 말입니까? 그들 부부에게 저는 이미 슬픔이나 상실감 같은 감정을 느낄 자격조차 없는 그저 돌봐야 할 귀찮은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비어버린 복실이의 낡은 방석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방석에는 아직 복실이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십수년 전 장마철에 비를 맞고 골목에서 덜덜 떨고 있던 강아지를 영감이 품에 안고 들어왔지요. 우리 집 복덩이가 되라고 복실이라 짓새하며 웃던 영감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영감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복실이를 보며 그 빈자리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다음 차례는 기어이 나일 것이라는 서늘한 확신, 곧 닥쳐올 현실이라는 공포가 온몸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물론이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뼛속까지 시리고 욱신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비가 오려는 날이면 어김없이 뼈마디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아들에게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알았어요. 시간 날 때요라는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들보다 먼저 나선 것은 뜻밖에도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봐야 돈만 깨져요. 제가 아는 약사한테 물어봐서 관절에 직방인 약 사왔어요. 이거 비싼 거니까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평소 제 약값 한 푼 나가는 것에도 얼굴을 찌푸리던 애가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니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지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약은 제법 그럴싸해 보였고 저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며 약을 받아들었지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록 통증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면 더 쑤시고 아파서 진통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동창 모임에 간다며 한껏 멋을 부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뒤적거리던 며느리가 갑자기 아, 맞다 하더니 약통 몇 개를 꺼내 식탁 위에 늘어놓더군요. 그러고는 작은 약통에 알약을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약 상자에서 알약을 몇 개 꺼내 담고 그 옆에 있던 아주 고급스러운 금박 무늬의 다른 약 상자에서도 약을 꺼내 담았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왔는지 나 지금 나가 하고 소리치며 약 상자들을 그대로 둔 채 허둥지둥 나가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약 상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무심코 그걸 보게 되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며느리가 급히 챙기던 그 금박 상자로 손을 뻗었습니다. 묵직한 상자를 열자 안에는 개별 포장된 비싸 보이는 약들이 정갈하게 들어 있었고 설명서에는 퇴행성 관절염 통증 완화 및 연골 재생 효과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가 먹던 약 상자를 집어들어 설명서를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거기에는 온 가족 건강을 위한 종합 비타민, 육체 피로 회복이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며느리는 자기 몸은 끔찍이 아껴 진짜 비싼 관절약을 챙겨 먹으면서 정작 고통을 호소하는 시어머니에게는 가장 값싼 영양제를 던져주고는 비싼 약인 양 생색을 냈던 겁니다.
그동안 제가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어머니, 약효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드셔야 해요라며 저를 다독이던 그 얼굴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약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제 고통을 하찮게 여기며 즐긴 잔인한 희롱이었습니다. 아파서 끙끙 앓는 늙은이를 상대로 이런 기만극을 벌일 수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두 약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어지르고 간 화장대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치욕감, 이 서늘한 배신감 반드시 몇 배로, 아니 몇십 배로 되갚아 주리라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부터 심상치 않더니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외투를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씨,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김 부장 개자식은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러냐고. 내가 만만해?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던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쏘아붙었습니다. 시끄러워. 애 깨겠네. 술을 아주 죽을 때까지 처먹고 온 거야? 내가 술이라도 안 마시면 미쳐. 회사에서는 조인트 까이고 집구석은 이게 뭐고 사는 건 왜 이 모양인데? 아들의 이유 없는 분노와 푸념은 언제나 그렇듯 가장 손쉬운 표적인 제게로 향했습니다. 닫혀있는 방문이 무색하게 그들의 대화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제 가슴에 무수히 박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못 살아, 진짜. 이 집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안 싸웠어. 친구놈들은 마누라랑 애 데리고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좁아 터진 집에 늙은 어머니 모시고 마누라는 매일 바가지 긁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냐고.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의 카랑카랑하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고 제 탓을 하더군요. 내가 틀린 말했어? 당신이 능력이 출중해서 대출 팍팍 끼고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당신 엄마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 돈으로 대출 이자 내면서 더 넓은 집에서 사람답게 살았지. 진작에 요양원이라도 알아봤어야 했는데 당신이 질질 끄는 바람에 이 꼴 난 거 아니야. 닥쳐. 그래도 우리 엄마야. 말이 심하잖아. 아들이라고 해서 마지막 남은 양심은 있는지 소리를 버럭 질렀지만 그건 그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무슨 엄마. 집에 돈 한 푼 안 보태고 얹혀 사는 짐이지. 당신 월급 뻔한 거 나도 알아. 근데 우리의 학원은 2개 더 보내야 하고 당신 용돈도 줘야지. 관리비 내야지. 거기에 어머니 병원비에 약값까지.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러다 우리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저는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짐? 짐짝? 저들은 이제 대놓고 나를 짐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하고 결혼할 때 집까지 마련해준 아들과 그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며 데려온 며느리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말이었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낡은 장롱 손잡이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저들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저를 안주 삼아 한참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장애물, 매달 돈을 축내는 골칫덩어리, 하루빨리 치워버려야 할 낡고 병든 가구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깊숙이 골마 터져버린 상처의 실체를 똑똑히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썩어 문드러져서 더 이상은 꿰매거나 약을 바를 방도조차 없어 보였지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저들의 이기적인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먼저 나가주는 것이 아니라고 도망치듯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직접 끝장내야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반격이 될 것입니다. 며느리의 잔인한 기만극을 알아챈 며칠 뒤 그들은 제게 마지막 통첩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에 누구인가 싶어 현관문을 열었더니 낯선 중년 사내와 함께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인상이 유들유들하고 입가에 능글맞은 미소를 걸친 사내는 제게 허리를 굽실거리며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실버 라이프 케어 센터 상담실장 김영철 요양원 브로커였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드시지요. 실장님, 이쪽으로요. 며느리는 제 허락도 없이 사내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복실이를 치워버리고 가짜 약으로 저를 기만하더니 이제는 제 몸뚱이까지 집 밖으로 치워버릴 심산이었던 겁니다. 사내는 소파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반질반질한 코팅 책자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센터가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이 아주 쾌적합니다. 호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치료실은 기본이고 노래교실, 원예, 서예 프로그램까지 다양해서 심심하실 틈이 없으세요. 사내는 제 얼굴을 살피며 청산유수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는 맞장구를 쳤지요. 어머니, 여기 어때요? 친구분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해서 저희도 안심되고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저희도 안심되고. 그 말이 제 귀에는 이제 눈앞에서 안 보이니 속이 시원하고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책자 속 사진에는 노인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텅 빈 표정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이들은 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모든 결정을 끝내고 제게는 통보를 하러 온 것이지요. 제 인생의 마지막 거처를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들이 멋대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이 상황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 시설이면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저희가 무리해서라도 보내드리려는 거예요. 저희 마음 아시죠? 며느리의 그 가증스러운 말에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찻잔을 들어 그대로 거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놀란 사내와 며느리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사람을 물건 팔아넘기듯 흥정하려 들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져 버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이런 데를 간다고 했어. 내 집에서 내 발로 걸어나갈 때까지는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둘 다 나가. 제 기세에 눌렸는지 며느리는 얼굴이 벌개져서 어머니, 왜 이러세요? 손님 앞에서 하고 소리쳤고
브로커 사내는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결국 사내는 꽁무니를 빼며 도망치듯 집을 나섰고 며느리는 분이 안 풀리는지 두고 봐. 정말 후회하게 될 테니까 하는 악담을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깨진 찻잔 조각들을 망연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조각난 사기 그릇이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이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모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잠든 깊은 밤, 저는 안방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십 년간 푼푼히 모아온 쌈짓돈 통장들과 도장, 그리고 이 집의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지요. 한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0원을 깎아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대주고 결혼할 때 집 사주느라 뭉텅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지막 노후를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보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제 일로 단단히 화가 났는지 제 방문 앞에는 와보지도 않더군요. 그들이 모두 출근하고 손주까지 어린이집에 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으로 향했어요. 거래하던 은행 4군데를 모두 돌며 통장에 있던 돈을 전액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몇 번이나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두툼한 5만 원권 뭉치들이 종이 가방 안에 차곡차곡 쌓여갈 때 저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호시탐탐 노릴 수 없는 오롯이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돈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으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 한 번 입을까 말까 해서 장롱에 고이 모셔두었던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조금은 촌스러울지 몰라도 제게는 마지막 싸움에 나서는 장수의 갑옷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수화기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과 예전에 아들 가게 문제로 한번 상담을 받았던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할 말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약속한 시간에 부동산 중개인과 법무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잠시 후 퇴근해서 돌아올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낯선 사람들과 평소와는 다른 제 옷차림을 본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집문서, 즉 등기권리증을 그들 앞으로 밀어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오늘부로 내놓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늘 안으로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제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집을 팔다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디긴 내 집이지. 평생 너를 위해 희생한 이 어미를 짐짝 취급하고 요양원에 쳐넣으려던 너희들에게는 단 한 평도 나눠줄 수 없는 내 집. 이제 와서 엄마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나? 제 싸늘한 목소리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고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건 무효예요. 하지만 옆에 있던 법무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법적으로 온전히 박희자 여사님 단독 명의의 재산입니다. 재산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는 여사님께 있습니다. 두 분은 엄밀히 말해 거주인일 뿐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냉정한 말에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싸움의 방아쇠가 당겨진 것입니다. 재선언 이후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우리 어디 가서 살라고. 라며 제게 매달렸고 며느리는 독한 할망구 자식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천벌 받을 거야. 라며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속으로만 사겨왔던 서름과 분노가 이제는 그 어떤 동정심도 허락하지 않는 강철 같은 갑옷이 되어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천벌, 내가 너희 도와주고 밥해 먹이고 뒤치다꺼리하며 산 세월이 얼만데 그 세월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너희들이 받아야 할 게 천벌 아니냐? 제 반박에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히는 듯 하더니 더욱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래서요. 자식 키우는 게 무슨 벼슬이에요? 세상 부모들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로 평생 유세 떨면서 이제는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요? 유세? 내가 너희한테 유세 떤 적 있더냐? 그저 늙은 어미 아픈 것 좀 돌봐달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달라고 한 게 전부다. 그걸 짐짝 취급한 게 누구인데. 우리의 고성은 한참 동안이나 집안을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법무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저들의 민낯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법무사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틀의 유예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안에 짐을 모두 빼지 않으시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짐을 싸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챙기듯 한 모습이었어요. 이건 내가 결혼할 때 해온 거니까 내 거야. 이 소파는 내 월급으로 산 거잖아. 당신이 왜 손대? 하며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제가 아끼던 녹그릇 세트나 작은 폐물들을 몰래 자기 가방에 쑤셔 넣으려다 제게 발각되었습니다. 그 손 못 놔? 그거 내 것 아니야. 어머니, 이건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혼자 사실 건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뻔뻔하게 되묻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실소했습니다. 도둑신보도 유분수지. 내 눈앞에서 내 물건을 훔쳐가려고 해? 제가 중개인을 부르겠다고 소리치자 며느리는 그제야 마지못해 물건들을 내려놓으며 저를 죽일 듯이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과 원망만이 가득했지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가 제게 와서 매달릴 때였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는 이삿짐 센터 상자로 어지러운 집안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왜 짐 싸요? 나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조망만 한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우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며느리가 아이를 보란 듯이 제게서 획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향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맞지?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어린애한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건 바로 당신이야, 어머니. 당신 욕심 때문에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아이를 방패 삼아 제 죄책감을 자극하려는 비열한 수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저 아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면 저는 평생 저들의 노예로, 짐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아이의 눈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 아빠 따라가거라. 할미는 이제 너희랑 같이 안 산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그들은 마지막 짐까지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지요. 곧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르고 제 통장에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돈이 찍히던 날, 저는 낯선 해방감과 함께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체부에게서 등기우편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아들의 이름으로 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편지를 뜯어보니 부동산 매각 대금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후 자기들이 이 집의 인테리어 비용을 댔고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탰으며 제가 아플 때 병원비를 냈으니 그만큼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집을 판 돈의 절반을 자신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었지요. 내용 증명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아들 결혼할 때 제가 보태준 돈으로 한 것이었고, 생활비는 자기들 입으로 들어가는 밥값과 공과금을 낸 것일 뿐이었습니다. 병원비 또한 제 의료보험으로 대부분 해결됐고, 나머지는 제 쌈짓돈으로 낸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출을 재산 형성 기여분으로 둔갑시켜 제 마지막 남은 돈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부모 자식 간의 천류는 이렇게나 쉽게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내용 증명을 구겨 쥔 채 한참 동안이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좋아요, 해보자는 거지.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복수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보낸 가짜는 내용 증명은 제게 남은 마지막 미련마저 불태워버린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이 법으로 나온다면 저 역시 법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하고 철저하게 말입니다. 저는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이혼이나 재산 분쟁 소송에서 가장 독하고 승률이 높다는 변호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며칠간의 탐문 끝에 저는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한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승소 기록들이 그녀의 실력을 증명해주고 있었지요. 상담실에 마주 앉은 백은정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매와 달리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서 제 인생의 지난 몇 년을,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복실이 이야기부터 가짜 약, 요양원 브로커, 그리고 마지막 내용 증명까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단순히 제 돈을 지키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저것들의 그 더럽고 이기적인 근성을 뿌리 뽑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받아온 서름과 모욕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되갚아주고 싶어요.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백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싸움이 아주 지저분해질 겁니다. 진흙탕에서 뒹굴 각오 되어 있으십니까? 각오랄 게 뭐 있겠습니까? 이미 제 인생이 진흙탕인걸요. 더러워질 게 남아있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대답에 백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쟁 준비를 시작하죠. 그녀는 제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역으로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긁어 모아야 합니다. 그녀의 조언에 따라 저는 과거의 상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새기는 일이면서 동시에 복수를 위한 무기를 벼리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낸 것은 먼지 쌓인 서류함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차용증이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가게를 확장해야 한다며 제게 손을 벌렸을 때 받아두었던 것이었지요. 엄마, 이 돈은 3년 안에 반드시 갚을게. 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저는 그 사실을 애써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낡은 종이 쪼가리는 아들의 파렴치함을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며느리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몇 년간의 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모두 발급받았습니다. 내역서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용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명품관, 피부관리실, 며느리는 제 카드를 마치 자기 카드처럼 쓰면서 뒤에서는 제게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투덜댔던 겁니다. 심지어 손주 학원비라며 결제한 내역 중 일부는 유령 학원이거나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그 뻔뻔하고 치밀한 사기 행각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구박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낡은 녹음기에 그 대화들을 녹음해 두곤 했습니다. 그땐 그저 너무 억울해서 언젠가 아들에게 들려주며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소연이라도 해볼 요량이었습니다. 이제 그 서러운 기록들이 법정에서 진실을 외칠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어줄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못 살아. 그냥 짐이지, 짐. 빨리 요양원이라도 알아봐. 그들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지만 저는 눈물을 삼키며 증거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친 뒤 저는 백 변호사와 함께 반격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들 내외가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맞서 부양 의무 불이행 및 사기, 재산 편취를 근거로 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그들의 파렴치한 행각 하나하나를 날짜와 증거까지 첨부하여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유죄라는 선고,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반소 소장을 받아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그것도 사기꾼으로 몰아서? 정말 이럴 거야? 저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한 내 대답이다. 조용히 돈 몇 푼 쥐어주고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야. 너희는 나를 너무 얕봤다. 이제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판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뒤엎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반소를 제기하자 궁지에 몰린 아들 내외는 예상했던 대로 가장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자식을 등친 비정하고 폐륜적인 늙은이로 몰아가기 위해 여론전을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지역 맘카페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눈물로 호소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고 거짓을 섞어 자신들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남편 사업을 도왔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이제 와서 집을 팔아 돈을 독차지하고는 저희를 길바닥으로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어린 손주까지 외면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그저 부모님께 드렸던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아 아이와 함께 살 작은 방이라도 얻고 싶을 뿐인데 저희를 사기꾼으로 몰아 소송까지 거셨네요. 세상에 이런 비정한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앞뒤 사정은 알아보지도 않은 채 며느리의 감성적인 글에 동조하며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요즘 노인들 욕심이 과하다. 자식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돈이 그렇게 좋나 하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사 기자가 연락을 해와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지요. 하루아침에 저는 자식의 등골을 빼먹는 파렴치한 노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슈퍼에만 가도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백 변호사는 제게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보여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또한 예상했던 바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나올수록 진실이 밝혀졌을 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요. 백 변호사는 제 침착한 태도에 오히려 놀란 듯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반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에게 빌려준 돈의 차용증, 며느리가 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내역, 그리고 그들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반박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 법정에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얼마 후 법원의 주재하에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실에 들어서자 아들 내외는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서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거짓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정말 어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는 저러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저희 그냥 예전처럼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하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정위원들마저 그들의 연기에 조금은 마음이 흔들리는 듯한 눈치였어요. 바로 그때 백 변호사가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위원님, 원고 측의 주장이 진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잠시 들어주시겠습니까? 백 변호사는 제게 눈짓을 보냈고 저는 품 안에 있던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이내 아들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못 살아, 진짜. 이 집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안 싸웠어. 곧이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웃기네. 돈 달라고 엄마 찾아가자고 한 건 당신 아니야? 집에 돈 한 푼 안 보태고 얹혀 사는 짐이지. 당신 엄마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했지. 진작에 요양원이라도 보냈어야 했는데.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 적나라한 대화가 조정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정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방금까지 눈물 연기를 하던 아들 내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너희들의 진심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구 앞에서 눈물 연기를 하는 게야. 조정은 그대로 결렬되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자 아들 내외는 제게 달려와 엄마 어떻게 그런 걸 녹음할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하네. 하고 소리쳤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없이 그들을 지나쳐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싸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백 변호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을 통해 며느리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하기 전 부모님 몰래 사업을 하다 진 빚이 상당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여러 남자와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만날 당시에도 그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지요. 다음 변론 기일 백 변호사는 이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며느리의 평소 행실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피고 박희자 여사님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생활비를 부풀려 착복한 원고의 행적은 결혼 전부터 이어져 온 금전 문제 및 채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백 변호사의 차분한 설명에 며느리는 거짓말이야. 저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방청석에 앉아있던 아들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얼굴로 아내와 저 그리고 변호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며느리를 향한 의심과 경멸로 바뀌는 것을요.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탐욕스러운 연대가 마침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흙탕 싸움은 이제 그들 부부 사이의 지옥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의 과거가 폭로된 그날 이후 모든 것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은정 변호사는 다음 재판을 준비하며 상대 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고 제게 그들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전해주었지요. 제가 직접 보거나 듣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탐욕스러운 연대는 서로의 치부가 드러나자마자 가장 추악한 형태로 깨져버렸습니다. 백 변호사가 다음 변론 준비를 위해 확보한 자료에는 아들 부부의 처참한 말다툼 녹취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며느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했던 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백 변호사의 손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백 변호사는 제게 그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너 정말이었어? 결혼 전에 빚이 있었던 거, 그리고 다른 놈들이랑 그게 다 사실이었냐고. 아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그에 대한 며느리의 대답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뭐, 과거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당신은 깨끗해?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인데? 무슨 상관이 없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처음부터 잘했으면, 돈 욕심 안 부리고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이 지경까지 왔겠냐고. 내가 우리 집안을 다 망친 거야. 아들은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만만치 않았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웃기지 마. 우리 엄마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다고. 처음에 집 팔아서 돈 챙기자고 바람 넣은 게 누구더라. 엄마 요양원 보내자고 먼저 말 꺼낸 건 당신 아니었어? 능력도 없으면서 마누라 등 떠밀어서 총알바지로 내세우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당신만큼 비겁하고 찌질한 인간은 내 평생 처음 봐. 뭐, 이 여자가 진짜. 녹음 파일은 험한 욕설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통쾌하다거나 고소하다는 감정보다는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에 가까웠어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뭉쳤던 그들은 그 이익이 사라지자 서로를 가장 먼저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증오와 책임 전가만이 들끓는 작은 지옥이 되었을 테지요. 며느리의 복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백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회사까지 찾아가 깽판을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백 변호사가 확보한 회사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의 풍경은 실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점심시간에 맞춰 회사 로비로 들이닥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기적인 마마보이에 무능력한 남편인 박종수 씨 어디 있습니까? 다들 와서 이 인간의 실체 좀 보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자 며느리는 더욱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 인간이요. 늙은 시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온갖 패륜적인 짓을 벌이다가 이제는 집안을 아주 말아먹게 생겼어요. 마누라랑 자식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자기는 회사에서 멀쩡한 척 일하고 있는 꼴을 제가 더는 못 보겠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유인물까지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유인물에는 자신들의 소송 이야기와 함께 아들을 폐류나 가정 파괴범으로 매도하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아들은 사색이 되어 달려나와 며느리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집안 싸움은 회사 전체의 가십거리가 되었고 회사의 이미지를 중시하던 보수적인 임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회사에서 완전히 신임을 잃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고립되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줄줄이 배제되더니 결국에는 상사에게 불려가 알아서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권고 사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그 회사에 바쳤다며 자부심이 대단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자신이 선택한 아내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주 조금은 통쾌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더 컸어요. 저렇게까지 망가뜨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추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장까지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그를 무능력하다며 비난했고 그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이 사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사업을 하던 경험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노름에 빠져든 정황이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벌써부터 집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백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된다. 그것만은. 노름과 사채, 그것은 사람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제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집안을 풍비박산 냈었으니까요. 저는 백 변호사에게 아들의 그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저를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아마 부인께서 가지고 있던 돈인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돈이나 혹은 백 변호사는 말을 흐렸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남몰래 숨겨두었던 돈, 어쩌면 제 카드에서 빼돌렸던 돈일지도 모를 그 돈까지 아들이 노름으로 탕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고 함께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파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담담하게 지켜보는 것 외에는요. 파멸의 전주곡은 이미 충분히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노름과 사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쌓아 올린 위태로운 성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와도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아들 내외가 살던 허름한 월세방에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바로 아들이 돈을 빌려 쓴 사채업자들이었지요. 박종수 씨, 돈 갚을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채업자들은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고 겁에 질린 아들은 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문고리를 부수고 집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은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부수고 걷어찼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하는 협박과 욕설이 오갔고 며느리와 어린 손주는 방 한 구석에서 공포에 떨며 울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그들의 보금자리는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에 질려버린 며느리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집에서 자신의 옷가지와 아이의 물건 몇 개만을 챙겨 들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잠든 아들을 뒤로 한 채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자신의 친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지요. 그녀에게는 더 이상 남편도 시어머니와의 싸움도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오직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마음뿐이었겠지요. 며느리마저 떠나버린 텅 빈 집에 아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직장도 아내도 자식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그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뜨지 않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와 주변의 소음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지요. 여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고 텅 비어버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분노나 원망 혹은 뻔뻔함 같은 감정은 조금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한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저는 그의 무너진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하는 위로의 말도, 꼴 좋다 하는 원망의 말도,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화기를 붙든 채 아무 말 없이 아들의 흐느낌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길었던 법정 싸움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최종 변론 기일, 피고석에 앉은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출석을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법정에는 저와 백 변호사, 그리고 상대 측 변호사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판사는 준비된 판결문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원고 박종수, 김민정의 부동산 매각 대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주문이 선고되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어서 판사는 제가 제기한 반소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 박 기자에게 행한 부양 의무 불이행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땅, 땅, 땅.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을 모두 꺾었고 오히려 그들이 제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재판이 끝나고 백 변호사는 제 손을 잡으며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결국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성과, 산산조각난 가족, 그리고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허무했습니다. 저는 텅 빈 법원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깊은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만이 휑하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살던 제 평생의 추억이 담겼던 그 집을 처분한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결국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시끄러운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저는 집을 판 큰돈의 대부분을 누구도 쉽게 손댈 수 없는 안전한 신탁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돈으로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교외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얻었습니다. 가구라고는 작은 침대와 식탁, 낡은 텔레비전 하나가 전부였어요.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아 있으니 제 인생이 꼭 이 방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조촐한 것들만 남았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롯이 저 혼자만의 공간, 저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우연히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고아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은행나무 보육원이라는 팻말이 붙은 곳이었지요.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제 손주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저는 용기를 내어 보육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은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도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지요. 저는 그저 아이들 밥이라도 한 끼 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가진 것도 없는 늙은이지만 평생 해온 것이 밥 짓는 일이었으니까요. 원장님은 제 진심을 알아주셨는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보육원 주방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저를 낯설어하고 저 역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서먹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따뜻한 밥과 반찬을 만들어 내어주자 아이들이 조금씩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반찬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내일은 계란말이 해주세요. 아무런 대가도 계산도 없이 그저 할머니라고 부르며 제게 와서 안기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웃고 서툰 글씨로 쓴 감사 편지를 받아들고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온기를 저는 이 작은 아이들에게서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복실이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네 집으로 보냈다던 내 늙은 강아지. 그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못했을까요? 저는 백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행적을 추적해서 혹시 복실이를 어디에 보냈는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그 녀석이 마지막 남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며칠 뒤 백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침통했어요. 며느리는 복실이를 친구 집에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에 태워 집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의 한적한 도로에 내려놓고 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것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며느리가 복실이를 버렸다는 장소 주변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다행히도 그 동네에서 식당을 하는 한 아주머니가 며칠을 굶고 떠돌던 복실이를 거두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주소를 받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아주머니는 저를 뒷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 한 구석 낡은 계집 앞에 복실이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털은 윤기를 잃고 푸석해져 있었지요. 저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지 그저 힘없이 고개만 들어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복실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자 녀석의 귀가 움찔하고 움직였습니다. 복실아, 나야. 엄마야. 다시 한번 부르자 녀석은 힘없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로 다가와 제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가냘픈 소리로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복실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니 몇 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 허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복실이는 제 품에 안겨 제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한참을 저를 버리지 않은 유일한 존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폐허 위에 서 있던 제게 작고 따뜻한 온기가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복실이를 다시 찾아온 후 제 삶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침이면 복실이를 데리고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고
낮에는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저녁에는 텅 빈 오피스텔로 돌아와 복실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제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며느리 김민정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편지를 손에 든 채 망설였습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러는 걸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려는 걸까? 복잡한 마음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용서를 비는 말도 변명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자조 섞인 독백만이 담겨 있었지요. 어머니 민정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종수 씨와는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 근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박종수 씨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며 돈을 벌어보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고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고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결국 제 인생을 망쳐버렸네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제 아이만큼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편지를 다 읽고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가여웠습니다. 물론 그녀가 제게 한 짓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어쩌면 저처럼 잘못된 세상과 욕심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에 대한 미움보다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된 삶을 살아갈 그녀의 인생에 대한 연민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박종수의 보호자 되시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경찰의 말에 따르면 아들이 공원에서 다른 노숙인과 시비가 붙어 간단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훈방 조치될 예정이지만 연락할 곳이 없다고 해서 제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옷을 챙겨 입고 한밤중에 택시를 잡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 건너편 어두운 골목에 서서 경찰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한 사내가 경찰서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지고 남루한 행색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걷는 모습은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한 인간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서려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 앞에 나타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몰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그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치러야 할 죗값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미로서의 마음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듯 고민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손주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며느리의 편지에 쓰여 있던 제 아이만큼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문장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국 백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진 돈의 일부를 손주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백 변호사는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주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며느리가 알게 되면 그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도 있겠지요.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익명으로 아이를 후원하는 것처럼 보였으면 합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죄를 덮어주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내 핏줄, 내 어린 손주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엇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제 마지막 연민이었습니다. 백 변호사는 제 뜻을 이해하고 신탁회사와 연계하여 제가 죽은 후에도 일정 금액이 익명의 후원 기관을 통해 손주의 양육비 및 학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모든 서류 정리를 마친 날,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진 빚은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위한 익명의 후원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저는 제 인생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을 털어낸 기분이었습니다. 더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누구에게 미련을 두지도 않게 되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오롯이 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제 나이 여든을 바라보는 지금 그것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길만큼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저의 영정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동네의 작은 사진관을 찾아갔어요. 젊은 사진사는 영정사진을 찍으러 왔다는 제 말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제 뜻을 이해하고는 정중하게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고운 한복을 꺼내 입고 갔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으면 좋을까요? 사진사의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억지로 웃는 슬픈 얼굴도 그렇다고 무섭게 굳은 얼굴도 싫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겪어낸 지금의 제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저는 사진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지금 제 모습 그대로 찍어주세요. 너무 슬프지도 너무 기쁘지도 않은 그냥 박희자라는 사람의 얼굴을요. 사진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몇 번의 조용한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에 찾아온 사진 속에 저는 제가 원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검버섯이 세월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수의를 마련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수의를 미리 마련해 두면 부모가 장수한다고들 했지요. 하지만 제게는 그런 것을 기대할 자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광장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삼배를 끊어다가 손수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옷을 지으면서 제 지난 인생의 조각들을 꿰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럽고 아팠던 기억, 분노로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얻었던 작은 위로들까지 그 모든 감정이 실과 바늘을 오가며 옷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몇 날 며칠에 걸쳐 완성된 수의는 투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옷보다
제게 잘 어울리는 옷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잘 마른 수의를 고운 한지에 싸서 장롱 한편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사전 장례 의향서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치러질 장례의 모든 절차를 미리 정하고 비용까지 지불해 놓는 것이었지요. 장례식장의 직원은 제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를 묻다가 보호자 란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홀로 준비하시는 겁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와서 계약하는 겁니다. 제가 떠난 뒤에 누구 하나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복잡한 절차와 예식은 모두 생략했습니다. 그저 저를 아는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작은 빈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완납하고 계약서를 손에 쥐고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이토록 평온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언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훌훌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삶의 시작은 제 의지가 아니었지만 그 끝은 온전히 제 의지대로 마무리될 것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삶은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서서히 새로운 인연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드나들던 보육원의 원장님과 다른 봉사자분들이 제게는 새로운 이웃이 되어주었지요. 특히 저와 비슷한 연배의 순자 씨는 제게 가장 좋은 말벗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시켜 홀로 살고 있었지요.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희자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와서 닭죽이나 한 그릇 같이 해. 어제 아이들이랑 백숙 해 먹고 남은 국물이 아주 진국이야. 어머, 그래. 그럼 나는 부추전이라도 부쳐갈게. 비도 오는데 딱 좋겠네. 우리의 만남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흉을 보는 소소한 일상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 때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정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이 쑤신다고 하면 순자 씨는 용하다는 한의원을 수소문해와 함께 가주었고 그녀가 몸살이 나면 제가 죽을 쑤어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의 아이들 역시 제 삶의 큰 활력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밥이나 해주는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저는 아이들의 왕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제게 와서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제 손주가 떠올라 가슴 한쪽이 아려오기도 했지만 눈앞의 아이들을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핏줄로 얽히지 않아도 사랑과 정을 나누는 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순자 씨와 보육원 원장님 그리고 몇몇 이웃들을 제 작은 오피스텔로 초대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포도주와 간단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조촐한 집들이를 연 것이지요. 좁은 방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던 그 시절보다 지금의 제 모습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요. 제 곁에는 이제 저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의미의 내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제 곁에는 꼬리를 흔드는 복실이가 함께였지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오느라 저 자신을 위한 여행 한 번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적지는 바다였습니다. 젊은 시절 먼저 간 영감과 함께 동해 바다를 보러 갔던 아련한 기억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네요. 이른 아침 복실이를 위한 작은 이동 가방을 챙겨 들고 강릉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바다는 제 기억 속의 모습보다 훨씬 더 넓고 푸르렀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끼룩거리며 하늘을 나는 갈매기들. 비릿한 바다 내음이 가슴 깊숙이 들어오자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해변 근처의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복실이와 함께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제 발자국 옆으로 복실이의 작은 발자국이 나란히 찍히는 것을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 곁에는 이렇게 충직한 친구 하나가 남아있구나 싶어서요. 해질 무렵 저는 방파제 끝에 걸터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보며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지난 세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어리석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들에게 버림받고 느꼈던 처절한 배신감과 분노,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던 지긋지긋한 법정 다툼과 그 후에 찾아온 깊은 허무함까지 모든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만약 제가 그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요양원으로 들어갔다면 혹은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나눠주었다면 저는 평생을 후회와 자책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싸웠습니다.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 저는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 비록 제게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문득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죗값을 치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겠지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움은 결국 제 자신을 갉아먹는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멀리서 그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바랄 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바다는 짙은 남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곁에 웅크리고 앉은 복실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저는 녀석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걸로 된 거야. 내 인생은 이걸로 충분하다. 파도 소리가 마치 제 말에 대답해주는 것처럼 잔잔하게 밀려왔다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온전히 저 자신의 손으로 평온하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